자, 되셨으면 147페이지의 유형자산으로 갈게요. 자, 이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제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판매 관리 활동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영업활동을 할 때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다. 1년만 쓰고 버릴 거 아니, 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즉,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즉,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여야 되고, 이번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자,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1년 이상 사용할 거다.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의 영업활동 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자산이다. 요 세 가지를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유형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형태가 있는 자산. 이해되셨나요? 그게 유형 자산입니다. 자, 유형 자산에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토지가 나와요. 토지는 말 그대로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사면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전갑을 말한다. 또한 토지는 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므로 자, 이 얘기가 나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자, 조금 있다가 감가상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날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어. 1년 동안 사용하고 2021년 1월 1일 날 이 차를 1,000만 원에 팔면 사요, 안 사요? 안 산다고 그랬죠? 왜?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감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져서 자산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아무리 쓴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는 예전에 계속 했던 얘기네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인 거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재고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계속 했던 얘기고. 두 번째 유형자산 중에 건물이요. 사옥이나 공장, 창고 등 회사의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건물, 상가 등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뭐 똑같은 얘기죠. 다음 3번에 구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건물하고 구축물하고 조금 헷갈리는데요. 구축물은 건물 이외의 구조물을 말하며 도량이나 갱도, 정원 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을 가다 보면 산 꼭대기 같은 데 보면 송전탑 같은 거 서 있죠. 이거 누구네 자산이에요? 한국전력의 자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리 놓아진 거 있죠? 이런 것도 구축물이라고 하고 정원 설비는 여러분들 그런 데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공 폭포 이런 것도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하려면 건물은 지붕이 있는 거예요. 건물은 지붕이 있는 걸 건물이라고 하고요.
지붕이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걸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거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빌딩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일로 올라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리를 놓는 경우 있죠? 요런 교량 이런 걸 구축물이라고 해요. 자, 다음 4번의 기계장치. 말 그대로 기계예요, 기계. 영업활동에,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대부분이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쓰는 거죠. 그런 기계장치들을 다 통틀어서 기계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붕어빵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붕어빵 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계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뭐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차. 뭐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트럭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사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옥으로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건물을 지으려면 일반적으로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사와요. 우리 건물 이렇게 지어주세요 해갖고 얘네가 설계를 해주겠죠? 그럼 설계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설계비를 지급을 하고 설계도를 사온 거야. 그럼 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설업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건물 지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대부분 그럼 일단 계약금 먼저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집 살 때도 우리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건설업자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러면, 계약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을 짓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걸 공사 용어로 기성청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를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일단은 먼저 계약금을 지급을 하더라.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완성이 되면 잔금을 지급을 하겠죠.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계약금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줬어요. 자, 중도금 주세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줬어요. 자, 이제 건물 다 지어졌어요. 잔금 주세요. 3,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돈을 썼죠.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는데 뭐라고 회계 처리를 해놓긴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 1월 15일 날 이제 건물을 짓기로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사옥을 짓기로 하고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5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자,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 나갔다. 왜 나간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뭘로 처리해 놔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 놓으란 얘기예요. 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설계도를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건설업자를 불러가지고 1월 20일 날 건물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계약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에게 계약금을 뭐 3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볼까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3천만 원. 자, 3천만 원이 나갔는데 왜 나갔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로 해놓으라고요? 똑같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놓으란 얘기예요. 3천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건물을 열심히 짓다가 3월 20일 날 건물 이만큼 지었어요. 우리 중도금 주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애가 중도금을 달라고 해서 중도금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원을 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금이 5천만 원이 나가게 되고 얘 건물 지으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건설업자가 이제 완성됐어요. 건물 완성됐으니까 잔금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완성하고 잔금 6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면 잘 보세요 이제. 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나는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동안 건물을 지으려고 들어갔던 돈들은 다 이제 없어져야겠죠.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고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놨던 금액이 얼마예요? 500, 3천, 5천. 그죠? 그럼 총 얼마? 8,500만 원은 없어지고요. 오늘 6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생겨요? 건물이 생겨요. 총 얼마짜리? 1억 4,500만 원짜리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일단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얘도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 상태의 자산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얘도 건설 중인 자산이었을 때는 유형 자산이긴 하지만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썼잖아요. 그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유형 자산은 뭐였어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감가상각을 안 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얘네 둘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 자산에 해당하지만 감가상각은 안 한다. 되셨나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제 비품이 나와요. 비품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의자, 복사기,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뭐 저런 에어컨, 프로젝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비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2번에 넘어가셔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 모든 자산은
구입 당시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셨나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에 예제 2-19번에 보시면 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또 그 비슷한 얘기였어요.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당연히 매입 시 할인받은 경우에는 매입 할인은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그러니까 외상값을 빨리 갚아가지고 깎아주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도 취득가 여기서 빼란 얘기인데, 얘는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밑에 구입 대금에 유형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부대 비용에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거를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수 있어. 자, 우리 공장에 기계장치를 하나 사다 놓을 건데 이 기계장치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 못 훔쳐가게 여기에다가 철조망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계장치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철조망을 설치하는 비용도 어떻게 해라? 이 자산 기계장치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운송비도 포함이에요. 운반비도 포함. 걔네들이 와갖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할 때 설치비 따로 받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면 설치비가 포함돼 있는 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설치비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고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이고 시운전비, 내가 기계장치를 하나 샀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사다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럼 주유소에서 기름 사온 가격이 있죠. 그것도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시운전비도. 그 다음에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제세 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 앞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었지만 땅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된다고 그랬죠. 건물을 사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언제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취득할 때 한 번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 밑에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이 나오는데 이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시점에 한 번만 부과되는 거고 재산세는 매년 부과가 되고 자동차세도 매년 부과가 되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유형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키란 얘기고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중에 해당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각종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149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자, 정의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었죠. 자동차를 5년 타기로 했는데 3년 타다가 대형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싹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죠. 이런 걸 내용연수 연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보고 밑에 회계 처리할 때는 해당 자산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건물로 하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예가 나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의 예를 보면 냉난방장치 설치라고 했는데요. 거기 중앙냉난방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건물 안에 아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냉난방장치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냉난방장치가 있는 건물이랑 없는 건물이랑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자산 금액이 증가되더라.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자동차의 엔진 교체 이런 것들 있죠. 거기 자동차 엔진 교체 등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주요 부품이라고 써놓으세요. 주요 부품. 시험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이 기계장치의 주요 부품을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요. 자동차의 엔진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이렇게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근데 소모성 부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타이어를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요 부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수익적 지출은 어떠한 경우냐? 거기에 자본적 지출 이외라고 써 있죠? 거기다가 요 말을 좀 써놓으세요. 자본적 지출 이외라고 써 있는데,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이렇게 두 가지는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취득 이후에 지출이 현상 유지를 하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면 수익적 지출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자, 우리 회사 건물에 유리창이 있는데 누가 유리창을 깬 거야. 그럼 유리창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뭘로 회계 처리를 하느냐? 수선비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면 수선비라고 하는데 차를 수리를 하면 차량 유지비로 하셔야 돼요. 차만 따로 좀 떼놨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자, 예로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부속품의 교체라고 써 있죠. 이게 주요 부품이 아닌 경우에요. 건물의 도색, 건물 색칠하면, 벽면 색칠하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의 유리 교체, 자동차의 타이어나 배터리 같은 거를 교체할 때, 에어컨 같은 걸 수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게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이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150페이지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일단 감가상각이 뭐라고 그랬었죠? 자, 내용 보세요. 감가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뜻하는 것이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효익을 제공받은 기간에 동안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회사에서 2020년 1월 1일 날 차를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자, 이 차를 1년 동안 쓰고 2021년 1월 1일 날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차의 가격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200만 원의 값어치가 감소했죠? 그쵸? 자, 잘 보세요. 이거는 금액은 계산은 해줘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값어치가 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떨어졌죠. 이 떨어진 건 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썼으니까. 왜 썼어요?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맞죠? 돈을 벌려고 써서 값어치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0만 원에 대해서도 영업활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비용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값어치가 200만 원이 떨어진 건지 300만 원이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이라는 것도 있고 정률법이라는 것도 있고 연수합계법이라는 것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배분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의 3요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다 아는 내용이죠. 사온 가격을 말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서 추가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잔존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차를 사서 이 차를 회사에서 5년 동안 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차를 버려요? 5년 지나고 나서 5년을 쓰고 나서 팔아도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심지어 세차를 해도 고철값은 받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5년을 쓰고도 처분했을 때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잔존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가액이다 또는 잔존가치다. 비슷한 말을 써요. 근데 얘는 예측이겠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끝나는 기간에 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획득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잔존가액이고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에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잔존가액이 2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얼마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80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이 금액을 상각을 해주면 돼요. 요것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처분하면 들어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계산 또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 일반적으로는 재검토를 잘 안 하는데 잔존가치가 중요한 경우에 유의적인 그랬죠? 중요한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온 게 추정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내용 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추정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차를 사서 우리는 이 차를 5년 동안 쓸 거야.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한 거. 얘가 내용 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용어 세 가지를 아셔야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은 없죠? 뜻은 이해는 다 되시죠? 자, 그러면 값어치가 과연 1년에 얼마씩 감소를 하는지 그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 크게 밑에 기억에는 정액법, 니은의 정률법, 151페이지에 가시면 연수합계법, 리을의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다루게 될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매년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밑에 정액법은 계산이 단순하고 사용하기 간편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간단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책에 있는 예로 볼까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151페이지에 그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151부터 152페이지까지에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자, 그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에서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취득원가가 100만 원인데 회사에서는 이 차를 몇 년 탈 거라고 몇 년 동안 쓸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3년을 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몇 년? 3년이라고 보고 이 차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년을 쓰고 나서 팔아도 10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단존가액이 1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언제 샀냐면 2020년 1월 1일 날 샀다고 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쭉 잘 사용을 하겠죠? 원래는 여러분들 사용을 하면 매일매일 값어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값어치 떨어지는 것만큼을 매일매일 회계 처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보고만 하면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한 번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취득 원가에서 단존가액을 빼요.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잔존가액이 10만 원이에요. 이거를 몇 년으로 나누면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 30만 원씩 상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매년 같은 금액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한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어차피 쓰고 마지막에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90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90만 원을 매년 30만 원씩 상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정액법입니다. 자, 두 번째 정률법 보세요. 내용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되게 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편하게.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겠다. 이게 정액법이고 정률법 보시면 내용 보세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수선 유지비가 적게 발생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선 유지비가 많이 발생한다. 즉 취득 초기에는 자산의 효율성이 높아 수선비가 적게 발생되며 취득 후반기에는 자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선비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률법은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후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률법에 대해서는 뭐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도 지금처럼 정률법이 이렇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몇 년 몇만 킬로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요. 지들이 아는 거예요. 지들이 아는 거야. 3년 동안은 분명히 고장날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 끌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한 3년, 4년, 5년 되면 그때부터 슬슬 차가 돈을 달래요. 그죠? 뭐도 고쳐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에 대해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수리비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비용들이 발생 안 하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기간에 비례해서 수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리비는 처음에는 발생을 잘 안 해요. 차가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기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수리비가. 그러면 초기에는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뒤에 가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평균을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은 처음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고 나중에 이렇게 반대로 가는 형태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이라는 걸 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주로 나와요. 그러면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빼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면 돼요. 상각률. 다른 말로는 얘를 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아직 안 배웠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공식만 먼저 보세요. 근데 요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이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에. 상각률은 1 마이너스 n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n은 내용연수 이렇게 나와 있죠. 루트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막 한숨 쉬어지죠? 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정률을 다 알려줘요. 얼마다라고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계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 아직 한 번도 정률을 네가 계산해서 생각하세요 이런 걸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률은 그냥 알려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똑같은 얘기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151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거기 보면 정률법 그래 놓고 상각률을 구해줬죠? 53.6이라고. 보이시나요? 53.6. 그러면 요걸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예제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얘는 1년차 첫 해에는 자 아까 말한 대로 2020년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럼 1년 되면 1년차에서는 취득원가가 얼마였죠?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상각률 아까 얘기했죠? 53.6이면 0.536을 곱해요. 그러면 53만 6천 원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2년 차가 되면요. 2년 차는 이미 53만 6천 원어치는 써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쓴 거 53만 6천 원 값어치가 떨어진 걸 빼고 여기에다가 다시 0.536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48,704원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3년 차를 가면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서 그 전에 값어치 떨어진 거 53만 6천 원을 빼고요. 여기도 또 떨어졌던 거 있죠? 사용했던 거. 이걸 또 빼요. 24만 8,704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0.536을 또 곱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방법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1만 5,296원. 296원. 자,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수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정률법이라는 거예요. 하셨나요? 방법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정액법, 정률법. 자, 151페이지에 디귿에 보시면 연수합계법.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삼각비가 체감하는 방법이며 이랬어요. 체감이라는 건요. 처음엔 많이 잡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예요. 아까 우리 정률법 보면 첫 해에는 53만 6천 원을 생각하고 두 번째 해는 24만 8,704원이었고 세 번째 해에는 11만 5,296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처럼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체감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 원가에서 단존가액을 빼고요. 이 금액을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건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차 연도에는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었고 단존가액이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이거를 곱하기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죠? 그러면 내용 연수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만약에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럼 어떻게 더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 하셨나요? 이게 내용 연수의 합이에요. 그리고 첫 해에는 아직 3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고 2차 년도가 되면 100만 원에서 마찬가지로 전종가액을 빼고 곱하기 얘 다 더하면 6이죠. 6분의 2 그리고 3차 년도가 되면 똑같이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라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게 교재 152페이지에 나와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산량 비례법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계산을 안 해놨죠, 지금.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취득 원가에서 마찬가지로 잔존가액을 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기계장치를 가지면 제품을 몇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냐면 10,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 기계가 고장날 때까지 제품을 생산하면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3,000개를 생산을 한 거야. 그러면 3,000개 생산한 만큼 감가상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에는 총 예정 생산량 분의 당기의
생산한 양만큼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저거로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100만원 취득원가에서 10만원 잔존가치를 빼고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총 고장날 때까지 생산하면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대요. 그런데 올해 3,000개만큼 생산을 했으면 10분의 3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152페이지에 연수합계법 밑에 보시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여요.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 크기 그랬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잡고 뒤에 가서 적게 잡는 방법이 정률법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률법이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 정액법이 가장 적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요. 자, 이게 회계 수준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163페이지에 1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63페이지에 1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1차년도 말 계상된 감가상각비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그랬죠? 그럼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고 정률법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1차년도에 제일 많이 잡는 애가 누구라고요?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 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세무 2급에서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3차년도에 감가상각비 크기를 비교해 놓은 것 중에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 2급 정도 수준에 가시면 못해도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3가지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을. 자, 나중에 세무 문제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관식 1번에 보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2차 회계년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런 식으로 1차년도, 2차년도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 방식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을 아까 드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잡고 점차 감소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정액법은 항상 일정한 방법이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하는 게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153페이지 넘어가셔서 유형자산의 이제 회계 처리와 재무상태표 표시라는 게 나와요. 자, 감가상각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에는 직접상각법, 그 다음에 간접상각법이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간접상각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3년 동안 타기로 한 거고 단종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년을 탄 거예요.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사용한 만큼 값어치가 떨궈줘야 되잖아요.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액법으로 할 거다.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면 돼요?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1년에 30만 원씩 생각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30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자산이 얼마만큼?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운반구 가격이 30만 원 감소한 거죠? 그러면 얘 30만 원의 값어치는 왜 감소했다라는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했으니까. 맞죠? 그럼 사용하는 거 왜 사용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쓸 거예요. 얼마라고 써야 되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치고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7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냐면 주주들이 봤을 때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차량 운반구가 70만 원 주고 산 건지 100만 원 주고 사서 30만 원어치를 쓴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직접상각법이라고 하는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직접상각법으로 안 하고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상각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상각법으로 하지 말고 간접상각법을 써라. 그러면 똑같은데 얘만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뭐로 하냐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53페이지에 그 예제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면 자, 이거 보세요. 감가상각을 누적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굉장히 많아요. 유형자산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할 때는 번호로 구분을 하긴 할 거예요. 우리 저번에 대손충당금도 그랬었죠.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이 있고 바드럼이 있고 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번호로 구분하듯이 얘도 번호로 구분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주면 자, 얘가 2020년 12월 31일 날 차량 운반구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감가 줄여서 쓸게요. 그냥 상각 누계액으로 30만 원을 써서 70만 원이 된 거다. 이렇게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간접상각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2021년 12월 31일 날도 자, 1년을 썼으니까 감가상각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감가상각비 30만 원 정액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누적됐죠? 여기에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이제 60만 원이 돼서 값어치는 40만 원어치가 남은 거다. 되셨나요? 그럼 1년 더 하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 날은 똑같이 상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을 해서 누적시킨 게 90만 원이 되니까 단종 가치는 이제 10만 원만 남는다. 그럼 이 금액이 3년 썼으니까 이 금액이 이 금액이겠죠. 자, 요렇게 간접 상각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얘도 뭐에 해당해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몇 가지 배워봤죠?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그럼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자기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보셨나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이것도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는 대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1년치를 해본 거예요. 근데 내가 1월 1일 날 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 7월 1일 날 샀어요. 그러면 7월부터 쭉 썼겠죠? 그러면 똑같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30만 원을 상각하면 안 되죠. 이 30만 원은 1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몇 개월만 썼어? 6개월만 썼죠? 7, 8, 9, 10, 11, 12, 6개월밖에 안 썼잖아. 그러면 여기 이 금액에 12분의 6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걸 월할 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이러한 간접상각법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중에 유형자산을 취득 시의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하게 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자,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번에 우리 그 대손충당금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요거 있죠? 요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대손충당금 할 때도 똑같이 장부가액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안 물어볼게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도 기억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물어봐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처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처분하는 문제. 자, 이거 처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요 예를 가지고 그냥 해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2020년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 주고 샀고 내용연수는 3년, 단종가액은 110만 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산일이 돼서 감가상각을 해준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2021년 1월 1일 날 이 차를 8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자, 그럼 처분을 해볼게요. 뭐 현금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차를 팔았으니까 차를 없애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어느 변으로 없어지면 돼요? 대변으로 없어지면 되죠?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를 없애줘야 돼요.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는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짐작하지 마세요. 장부에 써 있는 대로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였죠? 이 차량 운반구를 이만큼 사용했어요 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차가 없어지면 얘는 남아있을 필요 있어요? 없죠. 이 차가 없어지면 차를 얼마 썼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무조건 뭐가 같이 없어져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없어져야 돼. 되셨나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 차가 없어지는데 얼마 썼는지 기억하는 애가 왜 필요해? 그래서 사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됩니다. 30만 원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되셨죠? 근데 이걸 처분하고 현금 80만 원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80만 원 들어왔다. 됐죠?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생각에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사서 30만 원어치를 썼어요. 그럼 얼마에 팔면 정상이에요? 70만 원에 팔면 정상이야. 그런데 얼마에 팔았어? 8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이익이죠. 자, 이익이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를 처음에 안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차량 운반구는 70만 원짜리가 나가요. 현금이 80만 원 들어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부에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차량 운반구가 70만 원짜리라는 건 도대체 어디 써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지.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짜리.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익이 난 거고 만약에 얘를 65만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가 65만 원만 들어올 거고 이럴 땐 손해죠? 맞죠? 얼마가 손해예요? 5만 원이 손해겠죠. 됐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해주겠죠. 자, 그래서 요거 처분하는 분계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154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154페이지 예제 2-20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만 했으니까, 설명만 했으니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154페이지 예제 2-20. 뭐 답이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20년 10월 1일 기계장치 A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설치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지금 뭘 샀어요? 기계장치를 산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자, 얼마짜리를 샀는데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설치비가 발생한 거예요. 설치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포함하기로 했죠? 그럼 나는 얼마짜리가 생겨요? 110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생기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기계장치를 산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고 설치비 10만 원은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되셨죠? 다음 2020년 12월 31일 기계장치 A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 원으로 추정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금액은 110만 원이고요. 자, 정액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잔존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을 빼고, 그죠? 이 금액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내용연수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5년 이렇게 하면 2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조심하시라고요. 얘 언제 샀어요? 10월 1일 날 샀어요. 그러면 몇 개월밖에 안 썼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3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면 된대요? 4분의 1이니까 5만 원이겠네. 자, 그러면 사변의 뭘로? 감가상각비로 5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5만 원. 자, 다음 3번 보세요. 2021년 6월 30일 기계장치 A를 100만 원의 현금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죠. 기계장치는 110만 원짜리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이 있죠. 그래서 얘는 105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지금 얼마에 처분하고 있어요? 100만 원에 현금 처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나와 있어도 지금 처분하는 시점이 6월 30일이죠. 그럼 6개월 쓰고 파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6월 30일 날도 뭐를 한번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10만 원에 대해서 잔존가치는 10만 원 나누기 5 하면 1년치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몇 개월 썼어요? 6개월 썼죠? 그러니까 12분의 6, 2분의 1이니까 10만 원을 상각을 해야 되겠네요. 6월 30일 날. 그러면 요 금액이 바뀌겠죠? 기계장치는 110만 원인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5만 원이 되고 그러면 얘는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대변에 기계장치는 얼마짜리가 나간다고요? 얼마짜리?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요 금액으로 써야 돼요. 취득원가로. 110만 원.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5만 원. 요렇게 해놓고 얘 얼마에 처분했어요? 100만 원에 현금 처분했죠?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100만 원이 들어오고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 얘는 얼마에 팔면 정상이에요? 95만 원에 팔면 정상이죠? 근데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났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5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차대변이 맞아요. 다음 4번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 연초에 취득한 차량 B 취득가액 2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이고 정률법 상각률 40%라 가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상각률은 알려주니까요.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을 하라는 얘기죠. 이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없대요. 그쵸? 아, 잠깐만요. 정률법이죠? 정률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 해죠. 1차 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원래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뭘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에다가 곱하기 상각률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취득 원가는 지금 200만 원. 200만 원에서 첫 해니까 감가상각 한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뺄 게 없고 상각률이 0.4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면 돼요? 80만 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로 80만 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이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네요. 그죠? 마지막 5번 문제는 다음 연도. 그러면 2차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를 1차년도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요거 생각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는 200만 원인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80만 원 생각했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20만 원이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장부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얘기를 다른 말로는 장부가액이라고도 하겠죠. 됐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다른 말로는요.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상각한 금액 빼고 나니까 미상각 잔액.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 2000년도에는 결국은 취득원가 200만 원에서 전년도에 상각한 거 80만 원을 빼고 여기에다가 0.4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에 0.4면 얼마가 되나요? 4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2000년도에 감가상각비는 48만 원이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48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란 얘기죠.